안녕하세요. 잘 듣는 이비인후과 심대부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주제는 이석증 바로 알기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대학 교수로서 이석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석증이나 다른 이제 난청 환자들을 계속 보다가 올해 초에 다른 두 교수님들과 함께 잘 듣는 이비인후과 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를 먼저 설명드릴 때 이석이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이라는 게 실제로는 우리 몸에 돌과 같이 무슨 담석 또는 요로기관에 생기는 요로결석과 같이 실제 없어야 되는 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리스어에서 기반한 오토라고 하는 영어의 귀라는 뜻과 리스라고 하는 돌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귀의 돌이라는 의미의 영어에서 기반해서 우리가 한문으로 귀 이자와 돌 석자를 쓰는 이석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보게 되면은 귀 안쪽에 아주 깊숙한 곳에 우리가 듣는 기관인 달팽이관과 그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고 고리 3 개로 이루어진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균형기관이 있습니다. 이 균형기관을 조금 더 확대를 해 보면 이 동그란 부분 안에 이렇게 젤라틴 막이 존재하고 그 위에 이렇게 알갱이들이 존재하는데 이 알갱이들을 조금 더 또 확대를 해 보면 탄산칼슘 결정체, 그래서 돌이 아니라 실제로는 칼슘 알갱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담석이나 아니면 요로결석처럼 어떤 큰 덩어리가 생겨서 몇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몸에는 4-5만 개 이상의 굉장히 많은 이러한 칼슘 알갱이들이 붙어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이것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균형을 잡게 됩니다. 이 알갱이의 평균 이 크기는 5에서 7 마이크로미터로 굉장히 작습니다. 이 마이크로미터 단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한번 대조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머리카락 굵기를 실제로 보면은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로 실제 이 알갱이 하나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알갱이인 거죠. 이러한 알갱이들이 실제 이 존재해야 되는 곳에서 이탈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이석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사용하시는 오픈 AI의 챗 GPT라고 하는 AI 프로그램이 있죠. 이렇게 딱딱하게 계속 강의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챗 GPT에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석증에 대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 15 가지만 알려줘."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또 이렇게 챗 GPT가 알려주는데요. 이 15 가지 중에서 제가 12 가지 정도를 추려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지럼 학회와 그다음에 귀 학회들에서 참여했던 책자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천천히 어 의사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처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천천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석증은 어떤 병인가요?"입니다. 이석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공간에 있는 이 이석 알갱이들이 변형되면서 부스러기 이렇게 부스러졌을 때 이런 것들이 방골이관이라고 하는 우리 균형 기관으로 또 들어가거나 이 방골이관 안에 보면은 이렇게 부풀어 있는 팽대부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막이 또 존재합니다. 이 막에 팽대부 마루라고 하는 곳에 달라붙었을 때 우리 머리가 움직일 때마다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럼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어지럼을 유발하는 질환들 중에서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연간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10명에서 60명까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석증은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입니다. 이석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자세에서 생기는 다양한 어지러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대에 눕거나 일어날 때, 또 침대에 누워서 돌아 누울 때 등과 같이 특정 자세에서 생기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고 강한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럼이 특징적인 증상이지만 다양한 어지럼, 그러니까 띵한 어지럼 또는 아주 짧게 어질어질하기만 하는 어지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징적으로 구역 반사가 일어나서 구역감이나 구토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이 문제없이 가능한 경우도 많지만 생활 속에서 자세 불안정이라던가 머리가 무겁고 띵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이석증은 어떤 상황에서 생기나요?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특징적으로 어떤 특정 자세에서만 어지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잠자리에서 누울 때 또는 일어날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00분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을 때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통은 가장 많은 것은 일어날 때,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누울 때 발생한다고 했었고요. 누워 있다가 좌우로 돌아 눕거나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고, 높은 곳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어 올리거나 아래쪽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숙였을 때도 어지럼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누워 있다가 움직이거나 아주 드물게는 머리 충격 이후나 수술 후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차원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고리관이 3개가 존재하는데 이 반고리관이 우리 3차원 세계에서 회전하는 것을 감지를 합니다. 이 회전하는 것을 감지해야 되는 곳에 이석 알갱이들이 들어가게 되거나 들러붙게 되면 오히려 회전할 때 어지럽지 않고 균형을 잡아주는 이 느낌을 거꾸로 회전하는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석증이 생겼을 때는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다음 질문은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석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석증의 원인은 대부분 원인 미상의 특발성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르몬의 변화라던가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이런 뼈의 질환과 비타민 D의 부족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40에서 5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화로 인해서 이석이 변성되면서 이석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또 이석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2차적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 머리를 부딪히거나 이런 외상으로 인해서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뇌 질환, 전정신경염이라던가 메니에르병, 그리고 돌발성 난청과 같이 뇌 질환이 있다가도 이석증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또 귀 수술이나 치과 치료 후에도 이석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석증은 위험한 질환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이석증은 공식 명칭이 양성 돌발 두위 현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성이라고 해서 이석증 자체가 다른 질환이랑 다르게 특별하게 질환들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생명을 위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양성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머리를 움직일 때 어지러워진다라고 해서 양성 돌발 두위 현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뇌 질환이 원인인 경우와는 아주 감별을 꼭 해야 되는데요. 어지러움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고, 특히 고령자들에서는 이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서도 두개골 골절이라던가 뇌출혈 또는 대퇴골 골절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석증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이 어지러움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 질문으로 이석증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입니다. 이 진단하는 방법이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쉽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림과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뇌신경학적 문제가 없는지 제일 먼저 감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지러웠을 때 병원을 가시게 되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비디오 프렌젤 안진 검사라고 해서 비디오 프렌젤 또는 고글을 씌워서 우리가 눈떨림인 안진을 통해서 이석이 들어간 반고리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딕스 홀파이크 검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검사자가 환자를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다시 눕혀서 고개를 뒤로 젖히게 되면요. 수직 반고리관, 이 수직 반고리관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3개의 반고리관 중에
위에 있는 상반고리관과 뒤쪽에 있는 이 후반고리관을 말합니다. 이 수직반고리관을 우리가 머리를 돌림으로써 같은 축에 놓게 되고요. 그때 뒤로 젖힘으로 인해서 이 이석이 이 안에서 수직반고리관 안에서 이동할 수 있게 중력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게 하면 다음과 같은 눈 움직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눈떨림을 안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뒤로 환자분을 눕혔을 때 갑자기 가만히 있어야 되는 눈이 이렇게 위아래로 갑자기 떨리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볼 때는 이 눈의 움직임을 조금 더 3차원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위아래로 이렇게 떨리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우리 안진의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의 패턴을 분석을 해서 '아 이게 이석이 어느 쪽에서 돌아다니는구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풀어진 공간에 막이 붙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누워서 또 머리를 돌리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직 반고리관 2개 외에 수평 반고리관이라고 있는데요. 이 수평 반고리관은 우리 머리가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수평면과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평 반고리관이라고 하고, 이 수평 반고리관을 검사하기 위해서 누운 상태로 고개를 이렇게 90 도씩 좌우로 돌리게 됩니다. 이때 눈 떨림을 잠깐 특징적인 안진을 관찰을 하게 되면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오른쪽으로 누워서 고개를 돌렸을 때 이 환자분의 눈을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살짝살짝 떨리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눈 움직임이 다시 살짝 멈췄을 때 저희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떨리는 것을 관찰하게 되고,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아 왼쪽 수평 반고리관에서 지금 이석이 돌아다니고 있구나.'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환자분들은 눈이 떨린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보통은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느끼게 되고, 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역 방사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힘들고 구토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검사하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눈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꼭 검사하실 때 아주 눈을 크게 뜨고 계셔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한 다음에 7번째 질문은 "이석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입니다. 이 치료가 이미 이제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이석증 치료 지침, 진료 지침을 발표를 했고요. 2008 년도 또 2017 년도 개정판을 통해서 "이석증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이석 정복술이라고 해서 이석을 원위치로 돌려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석 자체가 자연관에, 그러니까 저절로 좋아지길 기다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선택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선택 가능하다라고 해서 꼭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켜보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이석 정복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약물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을 좋아지게 해 보거나 아니면은 수술적 치료를 많이 해 봤는데,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는 '아 이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구나.' 그다음에 효과가 있어도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불편감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석 정복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까 우리가 발견했던 이 이석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봤으면 그것에 따라 매우 다양한 치료 방법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후방고리관은 이런 두 가지 치료 수기들을 이제 개발해서 하고 있고, 수평 방고리관은 더 너무나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전방고리관, 아까는 이제 상방고리관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수직방고리관에는 아주 드물게 생기지만 이때도 또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석을 원위치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들이 왜 강력하게 권고됐냐? 우리가 많은 비교 연구들을 통해서 자연 관해에 비해서 이 증상 호전율 자체가 30-40 배로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그냥 지켜만 봤을 때는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실제 이 이석 정복술을 하게 되면 한두 번만 해도 또는 하루 이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증상이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진단을 하고 빠르게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 치료 수기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 후방골이관에 이제 이석이 돌아다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애플리숙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머리를 잡고 병변 쪽으로 고개를 45도 돌린 다음에 이때 위치했던 이석을 다시 환자분을 뒤로 눕힘으로 인해서 이석이 있던 반골이관에서 원래 있던 이석의 위치인 난영낭이라고 하는 이 동그란 공간으로 이렇게 점점 돌아갈 수 있게 환자분의 머리와 몸의 위치를 조정해서 다시 원위치시키게 됩니다. 또 램퍼트 숙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은 이 수평 반골이관에 있는 이석증이 돌아다니는 이석이 있는 경우에 가장 많이 하는 치료 방법인데 마찬가지로 환자분을 누운 상태로 병변 쪽으로 90도를 돌렸다가 다시 병변 반대쪽으로 90도씩 천천히 회전하면서 이 이석들을 원위치시키는 치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여덟 번째 질문인데요. 이석증은 치료 없이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나요? 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관해가 된다. 그러니까 저절로도 좋아질 수 있는 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절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 이석증을 연구하는 의사들도 연구를 실제로 해 봤죠. 해 봤는데 보면은 이마이라고 하는 일본의 이석증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교수팀에서 연구를 해 보니까 뒤에 있는 후방골이관의 경우에는 39일 그러니까 한 달 넘게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심하게는 이렇게 90일 정도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근데 수평반골이관은 쪼끔 더 짧네."라고 이제 확인이 됐죠. 16일 정도 뭐 길게 한 달까지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한 2 주면 좋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볼 때 보면은 이 수평반골이관은 후방골이관에 비해서 훨씬 많이 빨리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 16 일까지 안 가는 것 같은데 해서 실제로 한 150 분, 200 분의 환자분들께 동의를 얻고 이 실제 자연관해가 되는지를 한번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 수평반골이관은 실제로 일 주일 이내로 굉장히 빠른 자연관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석증이 자연 회복이 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석 정복수를 하면 이 증상 호전율이 30-40 배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을 계속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에 재발률도 높은 데다가 일상생활에 심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호전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후반골이 가는 경우에는 아까 이마이 그룹에서 얘기했던 그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90 일까지 거의 3달 동안 계속 고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관해보다는 이석 정복술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쾌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벌써. "이석증이 재발할 수 있나요?"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 주시는 부분이긴 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석증은 치료는 이렇게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5 년에서 10 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평균 재발률이 22에서 50%까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이석증 재발했던 환자분들에서 한 80% 가까이는 재발의 이 첫 치료 후에 한 1년 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르게 저희가 치료하고도 또다시 재발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죠. 그러면 재발의 위험 인자를 우리가 분석을 해 봤을 때 과연 이 재발은 어떤 경우에 또 재발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이 많은 연구들에 보면 외상이 있었던 분들 또는 이런 기존의 전정신경염이라든가 돌발성 난청이 같이 동반되었던 분들 또는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서 이런 재발 위험이 좀 더 있다라고 밝혀져 있어요. 저도 이제 한 674 명의 환자분들을 5년 이상 이제 추적 관찰을 했던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재발률이 22.1%로 생각했던 한 50% 가까이까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2%면 10분 중에 2 분은 재발을 이제 5년 안에 한다는 거죠. 근데 재발의 요인을 확인을 해 봤더니 분석 결과 외상이 있었던 분들, 또 같은 쪽에 이제 메니에르 병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그리고 기존에 여러 번 이제 재발을 했던 이석증이 여러 번 있었던 환자분들 그리고 치료가 여러 번 필요했던 분들이 재발을 좀 잘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밝혀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열 번째 질문인데요 벌써. 이 재발의 위험 요인으로 밝혀진 게 아까처럼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위험 요인과 재발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가 많지가 않아요. 다시 앞선 이 재발 요인을 잠깐 보여드리면 외상. 이 외상을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석증 재발을 막기 위해서 뭐 계속 헬멧을 쓰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밖을 안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또 기존에 있던 뭐 뇌 질환 이미 이제 벌어진 것들을 다시 막을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실제 연구를 해 봤을 때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재발이 잦다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병 약 안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찾아봤을 때 비타민 D는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연구들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앞서 드렸던 것처럼 뭐 이석증의 연구는 뭐 일본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서울대 김지수 교수님 이제 연구팀에서 대단위로 비타민 D와 칼슘 복합제제를 이석증 환자분들께 이제 드리고 이 비타민 D와 칼슘을 섭취한 분들과 섭취하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 재발률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더니 생각보다 비타민 D를 복용하신 분들이 훨씬 재발률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슘을 이제 실제로 같이 복용을 하게 됐을 때 이 많은 환자분들 중에 아주 소수긴 했지만 칼슘에 의한 부작용이 유발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겼죠. '비타민 D만으로는 혹시 효과를 줄 수 없을까?' 해서 비타민 D와 이제 비타민 D를 생산해내는 우리나라 업체와 같이 어느 정도 이 위약이라고 하는 비타민 D와 똑같이 생긴 제형을 가지고 환자분들께 이제 어 전향적인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비타민 D만 줬을 때 환자분들과 비타민 D가 아닌 위약이라고 하는 유사한 약제를 그냥 드렸을 때 환자분들 사이에 비타민 D를 드신 분들이 재발률이 훨씬 낮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비타민 D를 그러면은 보충하면 좋겠네.'라고 우리가 결론을 얻었죠. 물론 이 재발률의 감소라는 게 굉장히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까지는 어떤 위험 요인들도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없었던 데 반해서 비타민 D는 우리가 줌으로 인해서 실제로 재발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비타민 D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해 봤죠. 그랬을 때 사실 햇빛 노출을 많이 하면 우리가 비타민 D를 실제 피부에서 합성해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실제로는 한 2-30 분만 피부에 이제 햇빛이 우리가 노출돼도 많이 이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햇빛 노출도 많지 않고 햇빛에 노출되면은 또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많이 다 선스크린 이게 선블럭을 바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햇빛 노출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많이 합성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많은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먹는 약재로는 이런 비타민 보충제를 하루에 1000 IU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단인데요. 1000 IU를 복용하면 실제 비타민 D가 부족했던 분들도 비타민 D가 정상에 가깝게 보충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앞선 연구들도 이런 비타민 D를 1000 IU 매일 복용했을 때 제가 이제 연구했던 것은 이 7000 IU 아주 새끼 손톱만한 제형인데요. 이 일 주일에 한 알 요렇게 한 알만 먹었을 때도 충분히 비타민 D를 우리 몸에 혈중 비타민 D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많이 좋아지고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이제 주사로도 맞는데요. 20 에서 30만 IU를 이제 한 번 그래서 3-4 개월마다 근육 주사, 엉덩이 주사로 맞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충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재발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석증은 다른 어지러운 병들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입니다.
이석증 말고도 사실 어지러운 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석증은 특정 자세에서 유발되고 짧은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지러움을 이제 알았던 분들 중에서는 메니에르 병이라고 진단받았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메니에르 병은 특징적으로 이렇게 청력 저하나 이명,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또 이충만감이라고 하는 귀가 먹먹한 증상이라는 이 세 가지 청각 증상이 같이 어지러움과 동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의 지속 시간이 이석증이 짧은 것에 비해서 보통은 수시간 이게 길게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정기관에 있는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어지러움이 굉장히 오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정신경염이라는 병도 있는데 이 전정신경염이라는 병은 이석증이나 메니에르 병과 또 다르게 청각 증상은 없고 어지러움이 아주 심하게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으로 24시간 이상 계속 지속됩니다. 편두통성 어지러움은 이렇게 이름으로만 보셔도 알겠지만 두통이 있겠죠. 그리고 아주 유사하게 이석증과 기립성 어지러움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과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들이 있는데요. 이 일어날 때만 유발되는 짧은 어지러움이 특징이어서 이석증과 구분이 조금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립성 어지러움은 이석증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다르게 이석증은 누울 때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누울 때도 어지러워지고 일어날 때도 어지러워지는 경향이 있고 기립성 어지러움은 누울 때는 안 어지러운데 일어날 때만 이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핑 도는 어지러움이 짧게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립성 어지러움이 이석증과 구별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립성 어지러움과 이석증을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고 메니에르 병도 지금 듣고 계신 이제 시청자들도 아시겠지만 청각 증상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 경우에를 우리가 메니에르 병이다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벌써 질문이 되는데요. 12번째, 이석증은 치료 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자야 되는데 앉아서 하루 종일 잤어요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누워서 자면 누우면 자꾸 어지러우니까 어제는 하루 종일 엎드려서 잤어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석증이 생겼다고 하니까 왼쪽으로 누우면 너무 어지러워서 왼쪽으로는 도저히 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오른쪽으로만 잤어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치료 방법 중에 이 1990년도에 이 애플리라고 하는 의사가 애플리 숙이라고 하는 치료를 발표했을 때 이론상으로 보니까 48시간 동안 이 환자분의 자세를 제한하면 조금 더 이석증의 치료율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처음에 이석증이라는 걸 배웠을 때도 그랬고 환자분을 치료를 했습니다. 한 다음에 목에다가 보호대를 채우고 48시간 동안 입원한 상태에서 앉아서 주무시는 것도 "앉아서 주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환자분들이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게 굉장한 이제 힘든 증상들을 유발시키거든요. 환자분이 "목이 아파요." 그다음에 자는데 "허리가 아팠어요." 또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가기 불편하니까 계속 뭐 이 요로 감염도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한 합병증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치료한 다음에 어떤 자세 제한이라든가 수면 자세에 대한 비교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최근에 이제 내린 결론이 이런 자세 제한을 시행했더니 환자분들한테 치료 효과가 좋았다기보다는 오히려 합병증을 오히려 유발을 하기 때문에 아예 이런 치료 지침에서 시행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치료 후에 환자분들께 "바로 눕지만 마세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치료 후에는 주무실 때 치료 초기에 "발생한 귀 쪽으로 눕는 것을 피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치료 지침에 나와 있어서만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실제로 편하게 주무셨을 때 치료 효과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편한 자세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환자분이 어지러운 자세는 피하는 것이 실제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제 강의를 요약해 드리면 이석증은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고 특정 자세에 의해서 유발되는 아주 짧은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움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정확한 치료 진단을 위해서 이 병원에 방문하셔서 이 뇌나 신경의 원인인지 중추성 원인을 감별하고 안진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방골이관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이 방골이관의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정확한 이석 정복술을 반복하면 완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재발률이 약간 높은 게 단점이긴 하지만 비타민 D를 통해서 우리가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석증이 생겼다라고 의심될 때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신경과 같이 이 어지러움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빠른 치료를 하셔서 어지럽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지은님 질문을 한번 보면요. 예전에 이석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물건을 집으려고 고개를 숙이거나 세수를 하려고 고개를 숙이면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혹시 이석증이 다시 생긴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석증이 있었던 분들은 다시 생겼을 때 이석증일 가능성이 사실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석증과 다른 어지러움 질환들이 여러 가지 구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지은 님이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고개를 숙일 때 그리고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석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이게 이런 특정 자세에서 생겼지만 어지러운 게 굉장히 오래간다 하면은 또 다른 질환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딱 이석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장보건 님은 목을 뒤로 하고 걸으면 어지럽지 않은데 걸으면서 아마 땅일 것 같은 땅을 보거나 머리를 잠깐 올릴 때 어지러우면서 쓰러질 것 같아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괜찮아요?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상이 없다는데요. 우선 이비인후과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그랬으면은 이석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물론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가 그냥 휴식하는 상태라면은 그 정적인 자세에서 어지럽지 않은 것은 이제 이석증이라든가 다른 어지러운 병이 아닐 가능성이 많긴 한데 이제 걸으실 때 이제 머리가 지금 움직여지면서 잠깐씩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러움인 거 보면은 혈액순환이 머리 쪽에서 이제 균형 잡는 쪽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석증이 완전히 유발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비인후과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그랬으면은 우선 안심할 수 있지만 계속 의심스러우시면은 다시 한번 정확한 이제 전정기관 검사들을 좀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재니 님. "이석증 과거력이 있고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지러움 검사 시에 어지럽지는 않았는데 안진이 나오고 있어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안진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어 이석증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석증 과거력이 있었으면은 다시 어지러움이 생기셨을 때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석증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런데 음 사실 어지러움 검사가 정확히 어떤 검사인지 제가 지금 확인한 게 아니라서 어지러움 검사라는 게 사실 안진을 유발시키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안진이라는 게 눈떨림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눈떨림을 저희가 유발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증상이 꼭 유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진의 정도가 약하면 환자분들이 빙글빙글 돌거나 어지럽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안진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 검사가 어떤 검사냐 또는 그다음에 그 안진이 어떻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제가 다 답변을 드리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볼까요? 나나 님. 1년 전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석증이 발생해서 이비인후과 가서 안진 검사 후에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서 돌을 끼워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유 없이 발생한 경우에 재발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제 강의에서처럼 이석증은 원래 이제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의 그 원인 자체가 만약에 이유 없이 생겼다라고 하면 오히려 치료율도 더 좋거든요. 근데 재발도 당연히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들은 대부분 이석증과 같이 또 돌발적으로 돌발성 난청이라는 병도 있고 갑자기 생기는 병들이 있어요. 이런 병들은 다시 생길 때도 정말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똑같이 그때처럼 일어났을 때 잠깐씩 빙글빙글 돈다라고 하면 이석증이 의심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우선은 제일 먼저는 당연히 잠깐 쉬셔야죠. 쉬었을 때 다행히 이 어지러움이 일시적으로 생긴 거다라고 하면은 휴식을 취함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석증이 완벽하게 생긴 상태라면 다시 일어났을 때 또는 또다시 누웠을 때 이렇게 특정한 자세 변화에 의해서 다시 잠깐씩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가까운 또 이비인후과, 저번에도 가셨던 그런 이비인후과에서 안진 검사를 하고 다시 아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시면서 이석을 원위치 시켜 주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노랑 님인데요. 노랑 님은 이석증과 메니에르 증상이 나타날 때 즉시 병원을 가야 되나요? 어지러움 증상이 며칠 지난 후에 병원을 가도 치료받아도 될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석증과 메니에르 병은 아까 제가 감별하는 방법을, 구분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메니에르 병이든 이석증이든 사실은 조금 지나도 괜찮겠죠. 하지만 어떤 병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가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복잡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중에서 메니에르 병은 이제 청각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청력 저하가 나타나요. 실제로 청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급성 난청이 왔을 때는 청력을 빨리 재원위치시키는 우리가 뭐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쓰든지 아니면은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이라는 걸 통해서 청력을 다시 원위치시켜 드리는, 그러니까 청력이 다시 난청이 없어지게 해 주는 치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어지러움만 봤을 때는 조금 지나도 저희들이 충분히 좋아지게 해 드릴 수가 있겠지만 청력은 조금 빠른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니에르 병처럼 내가 청력이 떨어졌다 또는 갑자기 이명이 계속되고 귀가 먹먹하다라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좀 빠른 시일 안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청력 검사랑 또 어지러움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면요. 퍼플님, 가끔씩 이석증이 와서 힘든데 평소에 도움되는 운동이 있나요? 사실 이석증에 대해서 유튜브를 찾아보시거나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시면 막 여러 가지 운동법들을 알려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10여 년 전에 유튜브가 처음 막 나왔을 때도 이렇게 이석증에 대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의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운동 말고도 사실은 치료 방법들을 궁금해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치료 방법을 다 유튜브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었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 앞서 말씀드린 건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방골이관의 위치를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그 위치를 원위치시키는 치료가 제일 중요한데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치료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다라기보다는 치료가 정확하게 안 되거나 오히려 더 어지러워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를 볼 때 환자분들이 뭐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이런 운동법이 있어서 운동을 해 봤더니 더 어지러워졌어요. 그래서 "너무 어지러워서 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봤을 때 실제로 이석증은 정확한 위치를 이제 우리가 진단을 통해서 확인해서 정확하게 다시 원위치시켜 주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확 이제 적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법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물을 자주 드시고 적당하게 하루에 30-40분 이상 걷거나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해 주시는 게 더 좋고요. 이석증이 와서 이제 저희들이 가끔 시행하는 운동법이 있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치료를 했는데도 이석이 원위치가 잘 안 되거나 환자분들이 어지러움에 적응이 잘 안 될 때 이제 외국 의사 이름이긴 한데 브렌다로프 운동법이라고 하는 특정한 운동법을 통해서 습관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뭐 소개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한번 또 보겠습니다. 키터님, 안녕하세요. 아까 이석증 증상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립성 저혈압이랑 완전히 다른 질환인가요? 증상만으로는 기립성 저혈압이랑 이석증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 아까 증상으로 구별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기립성 저혈압은 실제로 일어날 때만 어찔해지는 어지러움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만 주로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더 많고 이석증은 일어날 때만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일어날 때도 어지럽고 또 다시 '어지럽네.' 하고 누우려고 누웠을 때도 다시 어지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석이 이탈해서 우리가 회전하는 이런 움직임에서 균형을 잡게 해 주는 반고리관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반고리관이 우리가 움직일 때 이렇게 일어날 때와 누울 때 이거를 다시 균형을 잡아 줘야 되는데 이석이 돌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누울 때도 빙글 돌거든요. 그래서 증상만으로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둘 다 일어날 때만 어지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완전히 구분은 어려울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질환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석증은 특징적으로 이석이 원위치에 있지 않고 이탈해서 반고리관 안으로 들어가거나 어디에 들러붙은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립성 저혈압은 일어날 때 우리 혈압이 일정 혈압 이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쪽으로 가는 우리가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갑자기 머리에서 어지럽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환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 네. 다음 질문 볼까요? 음 장보건 님 다시 질문 주셨는데 "경추성 어지러움은 치맥을 하면 좋은 건가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이상해서. 김나연 님 안녕하세요. 이석증 증상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일어날 때 어지럽다는데 전 아니에요. 아침에 나서 많이 움직여야지 그래서 그제서야 어지럽습니다. 그러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지고 이런 것도 이석증일 가능성이 있나요? 많이 움직여야지 어지럽다면 사실 앞서 말씀드린 특정 자세가 있기 때문에 침대에서 누울 때 또는 일어날 때 그리고 뭐 앉아 있다 일어날 때 뭐 고개가 이제 이렇게 숙였다가 다시 젖혀질 때 이럴 때 어지럽기 때문에 일어나서 뭐 바로 어지럽지 않더라도 일어나서 특정하게 머리가 움직여지는 자세에서 빙글 도는 어지럼이 있으면 이석증일 가능성이 많고요. 어 이제 증상은 좀 유사하시긴 합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지고 움직이면 어지럽고 근데 어지러움이 특징적으로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인지 또는 머리가 움직였을 때 어지러워지는 어지러움인지에 따라서 이석증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박용돈 님 "메니에르 병에도 수기 치료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메니에르 병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수기 치료는 이제 메니에르 병 그 이석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석이 원위치가 안 돼서 이제 이탈해서 생겨 있는 거기 때문에 원위치로 시켜 주는 게 이제 수기 치료입니다. 근데 메니에르 병은 완전히 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이 달팽이관과 그다음에 균형 잡아주는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곳은 안에 내림프라고 하는 맑은 물이 차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 물이 생성되고 또 흡수되는 이러한 순환이 일어나질 않고 이러한 순환 시스템이 깨졌을 때 압력이 차면서 이 물의 양이 너무 증가하는데 이 또 물은 흡수가 되지 않아서 이 압력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달팽이관 세포들과 듣는 세포들과 그다음에 균형 잡아주는 세포들이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위치를 시킬 수가 있는 방법은 약물 치료밖에 없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약물 치료를 해야지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질문이 하나 더 있었네요. 예. 이지용 님.
저는 무얼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어지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래요. 심장도 빨리 뛰는 것 같아요. 이건 이석증이랑은 다른 질환일까요? 네, 이거는 증상만 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증상만 듣고 알 수 있는 병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목이 아파요." 그래서 뭐 "목이 아프고 열이 나요." 이러면은 이제 '목감기겠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어지러움은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있고 사실 증상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이석증 증상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시다시피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진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지럽다 이런 느낌보다는 주로 저희가 머리를 움직일 때 그러니까 우리 머리나 우리 몸의 자세가 갑자기 바뀔 때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이 있으면 이석증이 의심되는데 지금 이지용 님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약간 머리가 뜨겁고 심장도 빨리 뛰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음 이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자율신경계가 심장을 빨리 뛰게 하거나 느리게 뛰게 하고 또 머리 쪽으로 이런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증상들은 그런 자율신경계 이상과 관련된 증상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조금 더 있어서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이시은 님, "이석증은 자연적으로 증상이 호전되나요? 아니면 꼭 치료가 필요한가요?" 이게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연적으로 좋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좋아지는 시기가 다행히 내가 뭐 어떤 특정 위치 아까 말씀드린 수평방골이라는 데에 이석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행히 일 주일 안에도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저절로 치료를 안 하고도. 하지만 제가 이석증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이석증인지를 알 수가 없고 실제 이석증인지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석증이 맞는지 우선 확인해야 되겠고 이석증이 맞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석 정복술이 자연적으로 증상이 좋아지길 기다리는 것보다 30-40 배나 높은 치료율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치료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네. 시간이 더 있다면 더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우주최강님, "이석증은 정복술 말고 치료법이 없는 건가요? 자꾸 반복되면 재발 빈도가 더 많아지나요?" 네. 정복술 말고도 치료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복술이 제일 좋은 치료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적으로 좋아지길 기다리기도 하고 약물 그때는 이제 약을 드리죠, 안 어지럽게. 뭐 수술적 방법도 있지만 수술이란 건 항상 마지막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석 정복술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지 이석 정복술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반복되면 재발 빈도도 많아지는 걸로 보고하고도 있죠. 네. 그래서 답변은 그렇게 드리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어 제가 오늘 이제 많은 사실 이석증 강의를 보셨을 수도 있고 이석증 자료들을 이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했던 강의는 조금 더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 해서 뭐 챗GPT라는 말도 해 보고 했지만 사실 좀 교과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저는 이제 분들을 위해서만 강의를 해 오다 보니까 항상 어렵게만 강의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좀 어렵지 않게 강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전달이 잘 됐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 혹시라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석증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땐 지체하지 마시고 너무 고생하실 필요 없이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이런 신경과 같이 어지러움 전문하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